이 시장에서 정말 자기의 원칙과 철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조심하라고 많이 네. 경고해 주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진짜 그 이후로 많이 폭락을 했어요. 네, 항상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조심스러우시죠. 근데 2차전지라는 네. 거는 저는 워낙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너무나도 이제 특정 종목에 몰입하신 분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2차전지를 시장에 아무도 관심 없는 2015년부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네. 2차전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투자를 했고 누구보다도 빨리 그 사람들한테 알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가 몇 년간 2차전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2차전지 하락하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얘기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게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2차전지라는 게 정말 분명한 산업이고 확실한 산업이긴 한데요. 영원한 패자라는 건 없잖아요. 한국이 지금 2차전지가 전 세계에서 뭐 정말 손에 꼽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고 영원하진 않고 그리고 그 시장도 전기차가 결국은 잘 팔려야 되는데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지난 30년간 폭락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토막은 뭐 고사하고요.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됐던 적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다 참고 몇십 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지금 2차전지를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의 폭락 1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나는 길게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주칠 일이 없어야 돼요. 아니, 너무 많이 마주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했는데 왜 굳이 단기적인 뭐 몇 개월 움직임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은 빼고 정말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분을 빼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어렵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나쁜 말을 드리자면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쪽이 일해야지만 한쪽이 돈을 법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손해를 봐야 이 사람들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계속 남아서 손해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산업이면 길게 봐도 좋은 산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막 어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상향 할 거고 좋은 기업이면 더 싸지고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굳이 지금 하루 못 사면은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차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전지라는 거는 핵심은 전기차거든요. 네. 아니,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2차전지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기업들 다 얼마 전에 영업이익 엄청나게 손실 봤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뭐 지난번 대비 뭐 80%씩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2차전지라는 건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보면 말이 안 돼요. 퍼가 뭐 몇백 배씩 나오는데 아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퍼 뭐 몇십 배 하면은 고평가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미래 기대를 끌고 왔잖아요. 앞으로 2차전지가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1년 2년 뒤에 뭐 몇 배가 증가할 거니까 지금 그 기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기대치의 현실이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충족을 하려면 전기차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기사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재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안 팔려요.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비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까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싼 전기차가 계속 잘 팔렸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어느 쪽이 돈이 더 잘 소비가 되느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올해 6천만 원이었어요. 내년에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사야죠. 네. 미래 소비를 지금 끌고 와서라도 올해 사야죠. 내년에 7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초반에 고가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비싸고 테슬라 3가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숏의 대가였던 사람이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기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가격 보세요. 네. 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기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1,000만 원 인하를 하면 지금 바로 살 것 같냐? 아니죠. 더 인하할 것 같은데 앞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가격들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자동차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지금 소비를 하나요? 네.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소비를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앞으로 수년 동안 수년 내내 기대감만 가지고 오를 수 있냐고요.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다시금 증가를 할 때 그때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은 저는 그냥 좀 위험한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오를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을 보면 여전히 내려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판매 실적이나 네. 뭐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도 네. 좀 약간 주가는 오를 수 있어도 네. 늦지 않다. 그때 사도.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크게 빠져 있는데 경기가 이제 살아나서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은 전기차 판매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대치만 높아져 있고 주가는 아직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2차 주식들은 여유롭게 다가가도 된다. 그럼요. 주식은 급하게 다가가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네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30년간 초반에만 산 사람만 돈을 벌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가격이 폭락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액면 분할하고 가격이 70%가 폭락을 했었는데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2차 전지에서도 온다 이거죠. 네. 이걸 지금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래서 천천히 신호들을 확인하면서 네. 매수해 가라. 그러면은 2차 전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실 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셀도 있고 소재도 있고 네네네. 장비도 있고 다양한데 네네. 혹시 뭐 그 기업들 가운데 좀 괜찮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영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다 알려져 있어요. 전부 다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관심을 받고 움직였던 애들이 있고 후발주자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지만 이 커패시터는 이 전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거든요. 정말 얇은 막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시장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삼영이라는 기업이 이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고 이 독점적인 지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글로벌 점유율은 3위 정도인데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일본 기업이 1, 2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의 점유율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면 훨씬 더 시장의 점유율이 커졌을 때 당연히 영업이익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물론 이게 100% 맞진 않겠습니다만 컨센에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10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최단 기간 대비했을 때 2배, 3배에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2, 3배 오른 걸 왜 얘기하냐. 아니, 그런 논리라면 2차 전지는 100배가 오르는 기업을 왜 쳐다보고 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라는 기업의 미래의 밸류 가치는 우리가 2, 3배 오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00배가 혹은 이미 50배, 70배가 오르는 기업을 사는 게 맞냐.
이제 갓 두세 배밖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을 사는 게 맞냐? 전 당연히 후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지금 당장 여유 있는 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사가는 거는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조금 본격적으로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시장이 눌렸을 때 같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눌리는 자리에서 좀 모아간다. 쌀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시나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와, 그러세요. 제가 2015년 16년도에 2차 전지를 연구해서 강의하고 다닐 때 최소가 10배 이상 오른다라고 했어요. 최소가. 근데 사실 지금은 10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 기대라는 것이 정말 큰 것 같고 그만큼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그동안 아예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일본 시장을 우리나라 점유율을 늘린다고 하면은 뭐 10배, 20개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네. 뭐 좀 괜찮게 보시는 거 없으실까요? 저는 이미 몇 달 전에도 이제 말씀을 영상에도 이제 찍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도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부터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가 시켜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당연히 포스코를 우선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반도체, 바이오, 메타버스, 엑살기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올해는 진짜 상반기는 2차 전지가 정말 뜨거웠는데 네. 로봇도 좀 그랬고 네. 그 다음으로 네. 바이오랑 이제 메타버스, 반도체 이런 걸 좀 꼽아주셨는데 네. 이 가운데서도 조금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업을 딱 꼬집어서 네.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 오시면 네. 아까 프라임 경제 TV라고 하셨나요? 네, 네. 프리덤 프리덤 경제.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미 바이오는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크게 한번 시세가 나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크게 봤는데 바이오는 앞으로 적어도 향후 최소 1년, 2년 이상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미는 12대 첨단 이 육성 산업 중에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는. 네, 그래서 이 분야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저는 특히나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하는 기업한테는 증여세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줬거든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장은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그 욕망,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는 바이오라는 시장은 아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까지는 바이오라는 시장은 저는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작전주들의 소굴이다라고 했었어요. 워낙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사실 임상실험 뭐 1상 성공했습니다. 2상 성공했습니다. 주가 띄워놓고 3상 실패했습니다. 주가 박살나고 그거 똑같은 약을 이름만 성분만 살짝 바꿔서 다시금 또 1상 갑니다. 2상 가서 이게 수없이 반복됐던 게 바이오 업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메인 산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는 건물을 지어도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연구를 해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구조가 다른 나라는 당연히 의료 민영화하기 때문에 약을 만들면 이 약에 대한 가격에 대한 판가 정책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통제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을 아주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더라도 실제로 그걸 판매해서 영업이익을 뽑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외주를 받아서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워낙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주 크게 수십 %씩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기업들이 많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처럼 제 표현으로는 세력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에서 본격적인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오. 그 바이오도 분야가 많잖아요. 네. 가격에 상관없이 아, 좀 좋아 아, 보이시는 일단은 저는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첨생법이라는 분야. 예.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와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차바이오텍, 차백신 연구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령 그리고 HLB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 있는 주식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시세는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갔고 살짝 눌리는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고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메타버스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한때 좀 크게 몰이를 했고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이 난 기업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는 어떤 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비 우리가 예전에는 VR 기기라고 했던 거가 이제 지금은 시장이 확장이 돼서 그 세계관이 확장이 돼서 XR 기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 시장인데 뭐 이미 애플도 출시한다라고 네. 하고 말이 많잖아요. 삼성도 네. 그렇고.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 메타 퀘스트 2라는 것도 실제로 구입을 해서 써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써보고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데 이건 당장 성장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질이 너무 약했어요. 고화질을 구현해내기가 디바이스 기계상 쉽지 않았고요. 그 안에 컨텐츠가 아예 없었습니다. 컨텐츠가 없었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아마 흐름을 보면 좀 찾아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애플에서 이 VR 기기의 전용 OS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없었잖아요. 그거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애플이 OS를 만들어서 이 OS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이 컨텐츠를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장을 개척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사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가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애플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질인데 이번에 그 메타캐스트 3 그리고 메타캐스트 3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화소가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고해상도 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보급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건 결국 여러 사람이 써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온 국민이 하나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가 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VR 기기는 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애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뭐 400만 원 이러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보급형에 대한 출시를 성능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보급형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VR을 사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VR을 사서 할 게 많아지면 이제 너도 나도 VR을 다 사는 시대가 저는 정말 머지않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사는 건 늦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가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 XR 기기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커졌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그럼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해당 관련된 기업들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잘 선별해서 바닥부터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제 2의 2차 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기업을 지금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많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쌀 때 못 샀거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가격이 굉장히 쌀 때 몇만 원밖에 안 할 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들 관심이 없었잖아요. 주식을 안 하는 분도 많았고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 전기차가 되겠어? 2차 전지가 뭔데? 이런 시기였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우리가 지금으로 다시 대입해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다가 지금부터 미리 사놔야 과거의 2차 전지 같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럼 만약 한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최대한 현금 많이 가지고 지금 있고요. 당장은 네,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그 풀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 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70%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네. 한 30-40% 정도는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뭐한데 만에 하나 어떤 준전쟁에 대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뭐 방산 같은 건가요? 방산도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때가 뭐냐 금도 당연히 네. 금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게 근 20년 넘게 금은 온스당 2,000불을 못 넘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 2,000불이 고점이 아니라 3,000불 이상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남겨둘 것 같고요.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좀 사두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주식시장은 특히나 더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 게 주식시장에 정말 어떤 많이 봐왔던 거고 주식시장이 수십 년간 저는 뭐 주식시장에 이제 있어봐야 이제 한 15년밖에 안 있어봤거든요. 오래 있으셨네요.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15년이면은 뭐 이제 햇병아리를 벗어난 수준이고요. 25년, 30년, 40년 계신 분도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고작 15년밖에 안 있어봤지만 그 앞에 많은 역사들을 공부를 해봤을 때 수십 년 동안 돈을 벌고 나간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버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그만큼 잃는 것도 빨리 잃었고요. 이 시장에서 정말 자기의 원칙과 철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치와 본질은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사람들이 오든 어떤 환경이 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치와 본질을 잊지 않고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치와 본질을 잠깐 이렇게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덤 경제TV의 최현우 코치님, 최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